참 신기한 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제 각각의 가치관과 성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아닐까 싶어요. 함께 자란 형제 자매도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생각을 하며 사니 나와 다른 남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사회 아닐까 싶어요. 문제는 자신들만의 방식을 고수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슬프게도 그런 사람들이 제 가장 가까운 측근일 경우도 반드시 있더라고요. 제 경우가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뱃속에 소중한 아이를 담고 행복한 기다림을 하고 있는 37살의 대한민국 평범한 여성이에요. 남들처럼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기다리며 평범해 보이는 저에게는 요즘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무려 6남매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사실 요즘은 아이 하나만 낳고 사는 경우도 많고 제 나이대 지인들만 봐도 아무리 많아봐야 3명 정도 형제가 있는 경우는 있어도 저처럼 많은 남매가 있는 집은 드물기도 하고요. 성인이 된 지금에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남매들이 많다는 건 분명하게 좋았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남매 자매들이 경쟁 상대였고 하루하루 그 경쟁에서 버티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었거든요. 6명의 남매 그리고 부모님 2분까지 하면 저희 집 식구는 총 8식구였는데 대가족인 것과 비교했을 때 모두가 함께 사는 공간은 그렇게 넓고 크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편함을 안고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만약 형편이 조금 넉넉했다면 두말 할 것 없이 좋았겠지만 가난했던 부모님은 거실 그리고 방 하나가 딸린 집에서 저희 6남매를 키워내셨거든요. 그래서 전 어린 시절부터 제 공간이라는 건 가져본 적도 없어요. 특히 사춘기를 겪은 시절에는 혼자만의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런 건 허락되지 않았죠. 그래서 나름 불만이 가득한 생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저는 늘 제 공간을 원하고 또 바라면서 지냈고 특히 여자 형제들끼리 붙어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던 저는 나중에 독립을 하면 꼭 혼자 지낼 것이라는 것이 유일한 꿈일 정도로 혼자만의 공간, 독립된 공간을 꿈꿔온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제 공간, 제 집에 대한 애정이 강하게 큰 것도 사실이었고요. 저는 6남매 사이에서 딱 중간에 낀 넷째 딸이었어요. 위로는 언니, 아래로는 동생들이 있는 탓에 한 번도 제 것을 갖지 못했던 건 물론이고 동생들에게도 양보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학교 입학을 해도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 시기에도 저는 말 그대로 늘 새 것을 가져본 기억이 전혀 없죠. 언니가 입었던 교복을 물려 입기 일쑤였고 이런 일로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일도 있었지요. 이런 일환으로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 속이 상했던 기억을 꺼내보자면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에서 공간과 관련한 사건이 참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에 진학을 하던 시점에 큰 언니를 포함하여 2명은 성인이 되어 독립을 했고 1명은 기숙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혼자 방을 쓸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들도 그렇게 혼자 방을 써 왔으니 이제는 제 차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 아빠도 저에게 양보를 하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기대를 잔뜩 안고 혼자 방을 쓰며 저만의 공간을 꾸밀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 기대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엄마, 그럼 이제 나도 이 방 혼자서 쓰고 나머지 방은 동생들끼리 쓰는 거지? 언니들도 그랬잖아. 무슨 소리야? 네 동생 하나는 여동생이고 예민한데 네가 같이 데리고 자야지? 아무리 그래도 남동생이랑 쓰게 할 순 없잖아. 방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혼자 쓸 생각을 했어? 언니가 되어서 그러면 쓰니? 뭐? 싫어. 그런 게 어딨어. 언니들은 혼자서 다 잘 쓰게 해줬잖아. 나도 꾹 참고 기다렸는데 왜 나는 내 공간 안 만들어줘? 왜 나는 또 동생이랑 같이 써야 하는데? 엄마 너무해. 엄마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에 저는 그동안 꾹 참아왔던 서러움이 그대로 폭발했고 그동안은 한 번도 표현한 적 없던 제 서러운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버렸어요.
아마 그때 제 투정 비슷한 투정은 엄마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긴 했겠지요. 엄마는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시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연아, 네가 언니잖아. 언니가 좀 참아야지. 나중에 엄마가 아빠랑 돈 많이 벌어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너 혼자 쓸 수 있는 방 꼭 만들어 줄게. 그런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억지잖아. 여동생은 네가 거둬야지. 언니들이 떠났으니 이제 네가 큰언니나 다름이 없는데 안 그래? 왜? 나는 맨날 참고 맨날 양보하고 맨날 그래야 하는데? 몰라. 엄마는 언니들만 동생들만 생각하고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해. 나는 주워온 자식이 틀림없어. 엄마가 달래듯 하는 말에 저는 잔뜩 화가 났고 상처도 받았어요. 그동안은 큰언니, 둘째 언니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늘 혼자 방을 쓰게 해줬고 심지어 언니들하고 조용히 방을 쓸 수 없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셋째 언니도 기숙학교로 가게 되면서 혼자 지내는 상황을 기대했지만 엄마는 저에게 오히려 언니로서 책임감을 안겨주면서 무조건 동생과 함께 지내라고 우기기만 했거든요. 엄마는 언니들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니까 방 혼자 쓰게 해주고 옷도 새로 사주고 가방 교복도 새로 사주면서 나는 맨날 언니들 입은 거 다 쓰라고 하고 내가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네가 마침 같은 학교도 갔고 연년생이니 언니 거 쓰게 한 거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때를 쓰니? 됐어. 엄마는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언니들만 챙기고 동생들만 보라고 하고 나는 더 말 안 할래. 엄마 말 걸지 마. 그날 엄마의 말에 저는 어린 마음에 정말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그동안 느꼈던 속마음을 모두 다 던지듯 뱉어버린 후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늦은 저녁까지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리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엄마가 언니들과 다르게 저를 차별하는 것 같았고 심지어는 주워온 딸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온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춥고 배가 고파지면서 거리를 서성이던 저는 길에서 불량배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가출을 한 청소년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았는지 저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했고 저는 그 순간 직감했지요.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정말 큰일이 날 것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힘으로 버티려고 해도 성인 남성 2명의 힘은 이길 수 없었고 강제로 끌려가며 모든 것이 다 끝이 났구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때 멀리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제가 그렇게 미워하고 짜증을 부렸던 제 남매들이었어요. 야, 너 뭐야? 내 동생 건드리지 마. 가만 안 둬. 우리 언니 괴롭히지 마. 가만 안 둬. 야, 이 자식들아. 거기 가만히 있어. 언니와 동생,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됐던 남동생까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저를 구하겠다고 달려오더라고요. 남동생의 어린 얼굴에도 잔뜩 화가 난 표정이 그대로 보였고 정말 뛰어오자마자 성인 남성과 치고받고 싸웠어요. 저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면서 한바탕 몸싸움을 했고 저 역시 남매들을 따라서 같이 싸우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집으로 오지 않자 두 동생들과 부모님이 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불량배와 실랑이를 하는 저를 발견하고 모두 다 뛰어와 함께 저를 구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기적인 건 오히려 저이고 저희 남매들은 누가 어떤 시비를 걸고 떼어놓으려고 해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 후부터 군말 없이 동생들과 함께 방을 쓰면서 지냈어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저에겐 정말 매우 고마운 일이기도 했고 잊지 못할 은혜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성장을 해온 제 어린 시절로 인해 저는 남매 형제라면 꿈뻑 죽으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인이 된 지금 저는 소원을 했던 제 공간, 제 것을 뺏기거나 침범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도 했고요.
제가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성향은 당연하게 드러나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남매들과 함께 만나 이야기를 할 때면 농담처럼 이야기를 할 정도이기도 하니까요. 너는 한 번도 혼자 방을 못 써봐서 그런지 독립하자마자 네 공간 엄청 신경 쓰고 꾸미더라. 당연하지. 언니들이랑 동생들이 좋았고 고마웠던 거랑 별개로 내 공간에 대한 로망은 끝까지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내 집 마련해서 꾸미고 사는 게 꿈이야. 가족들은 그런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게 성인이 되고 대학 진학을 서울로 가게 되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던 경험이 어린 시절의 전부였던 저는 막상 성인이 된 후에 혼자 지내니까 즐거움은 잠시이고 오히려 심심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분명 혼자서 지내는 걸 꿈꿔와 놓고 함께 지내는 것이 익숙했던 제가 느끼는 외로움은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대학 졸업 후 회사를 다니다가 우연하게 만나게 된 남편과 2년 연애를 한 끝에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제 나이는 고작 38살이었고 결혼을 하기엔 다소 이른 나이였기 때문에 부모님도 조금 더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를 설득을 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처음 저를 반하게 했던 남편이라는 존재는 저에게 크게 다가왔고 그 당시 저는 아무 말도 안 들렸기에 그렇게 바로 남편과 결혼이라는 걸 강행하게 되었지요.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고 결혼을 하긴 했지만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제 나름대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 공간이 중요하기도 했지만 막상 혼자 지내보니 외로움을 크게 느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 저희 가족들처럼 가까워지는 건 물론이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막연하게 결정을 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저에게 먼저 결혼을 한 큰언니는 결혼은 큰 결정이니 신중해야 한다고 몇 차례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 저도 잠깐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긴 했지만 남편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뭐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 남편에게 씬 콩깍지로 인해서 모든 불안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땐 행복할 줄만 알고 했던 제 선택이 결국 이후에는 제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당시 남편의 가족들을 소개받았는데 시어머니와 남편보다 2살 어린 시누이가 전부였어요. 가족이 많았던 저희 집과는 대비가 되는 가족이구나 생각했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던 시절부터 사별을 하신 뒤 혼자 지내게 되셨고 아주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신 후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시면서 악착같이 살아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느낌이 직접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나쁘게 이야기를 해보면 제 남편이 아빠 같기도 했고 시어머니의 남편과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좋게 말하면 가족 사이가 끈끈하게 좋아 보였고요. 아마 지금의 저라면 이런 느낌을 받은 즉시 결혼 진행을 멈췄을 것이 분명했지만 그 당시 콩깍지가 제대로 씬 저는 나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족끼리 참 화목하고 친하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였고 저 역시 남매들이 워낙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 어울려 살았던 경험을 되살려 가족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요. 그렇게 결혼 전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주 황당한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을 본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워낙 대가족이다 보니 상견례에 모두 부를 순 없다고 생각해 부모님과 저만 참석을 했고 남편 쪽 역시 시어머니만 참석을 할 줄 알았는데 시누이가 함께 나왔더라고요. 가족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시누이도 같이 나왔나 봐, 엄마. 그런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때만 해도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다며 넘기고 인사를 하며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상견례를 시작하면서 터졌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하게 밥을 먹던 중에 갑자기 시누이가 엉엉 소리를 내가면서 크게 울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밥을 먹다 놀라서 시누이에게 휴지를 주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 아가씨, 왜 그러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울지 마세요. 시누이의 눈물로 모든 시선은 다 시누이에게 쏠렸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시누이를 달래려 시누이 쪽으로 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 역시 툭 치면 곧 눈물이 나올 것 같은 표정과 눈빛으로 울음을 간신히 참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놀아. 따지고 보면 너 때문에 우는 건데. 제가 지 아빠 없이 그리고 나는 내 남편 없이 살면서 우리 아들한테 참 많이 의지를 했어요. 예비사 돈. 근데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면서 저희를 떠난다고 하니까 버림받은 것 같고 예비 며느리가 도둑 같고 그러네요. 여기 오는 내내도 실감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을 듣고 저와 저희 부모님 모두 다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상견례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이 아닌 건 확실했고 저를 저희 부모님 앞에서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황당한 상황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아, 예비사돈 다 이해는 하는데요. 말씀이 좀 이상하시네요. 저희 딸이 혼자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비 사이도 원해서 하는 결혼인데요. 그렇게 치면 저도 우리 딸 도둑 맞은 기분입니다. 슬픈 건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울기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럽기 그지없네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태도와 시누이의 눈물이 상당히 불쾌했다는 것을 느껴지도록 이야기하기 위해 시어머니께 쏘아붙이듯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어색했던 상견례 자리가 냉랭해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래도 제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았고 이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기에 수습을 하려 애썼어요. 아가씨, 그만 우셔요. 저희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도 자주 볼 건데요, 뭘. 워낙 새 가족이 똘똘 뭉쳐 지내다 보니 마음이 싱숭생숭했나 봐, 엄마. 그쵸? 언니가 오빠 뺏어가는 건 맞잖아요. 이제 우리 오빠랑 같이 살지도 못하고. 제 수습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시누이는 눈물을 더 흘리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도무지 안 되겠는지 난감한 듯 바라보던 남편이 나서서 상황 수습을 했고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던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중재에는 바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하고 아주 묘했던 상견례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저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죠. 예, 엄마는 좀 그렇다. 그 집에 남자도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모두 다 네 남편에게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영 마음에 들지 않구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떠니? 엄마 아빠는 영 찜찜해. 할 수 있으면 이 결혼 이제라도 말리고 싶어. 저희 부모님은 저희 남매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었는데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다는 건 아마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셨다는 걸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물론 상견례를 다녀온 후로 저 역시 잠깐 고민이 되긴 했고요. 부모님께는 제가 현명하게 해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후 자리를 마무리했지만 저 역시 이런 상황들이 영 시원하지는 않았거든요. 계속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고 결국엔 이 일을 이유로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상견례 날 말이야. 영 마음이 찜찜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어. 나도 집 가서 생각해봤는데 충분히 그렇게 느낄 만한 부분인 것 같아.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결혼하면 나는 너랑 가족이지 엄마랑 동생이랑 가족 아니잖아.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응? 남편은 제가 말을 꺼내자 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설득과 당시 남편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으로 흐린 눈을 하면서 결국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적어도 결혼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 생활은 남편이 저에게 호언장담을 하며 약속한 것과는 전혀 다른 판으로 흘러갔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인지 시어머니와 시누이와도 함께 결혼을 한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후 딱 6개월 정도 신혼집에서 행복함을 느낀 것이 제 결혼 생활의 행복은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그 후부터 남편은 계속해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고 만나면서 여전히 그 집 식구인 것처럼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시어머니 역시 저에겐 연락을 하지 않아도 남편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고 저를 뺀 가족 톡방까지 만들어 일상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가족들과 가까워서 그렇겠지 싶은 마음으로 넘겼던 일들도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도가 지나치다는 걸 느끼게 됐고, 더는 넘길 수 없는 사건들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몸이 좀 좋지 않았던 날이라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조퇴를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았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면 괜히 걱정을 끼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신혼집 문을 열자 현관부터 즐겁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지? 이 시간에 집에 있을 리가 없는데 남편도 없고 누구지? 왜 시끄럽지? 도둑 들었나?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서 들리는 소리에 저는 불안감이 몰려왔고 도둑이 든 것 아닌가 싶은 마음에 현관에 있는 빗자루를 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잔뜩 긴장을 하며 들어간 집안에서 제가 목격을 한 광경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그곳에는 저와 아침에 출근을 하겠다며 함께 회사로 향했던 남편이 있었고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함께 모여 마치 본인들의 집처럼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은 마음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손에서 놓쳤고 그 소리에 일제히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시선이 꽂혔죠. 저를 발견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에서 안색이 확 변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아니, 당신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야?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닌가? 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조퇴했어. 근데 당신은 회사 간다고 나랑 아침에 같이 나가지 않았어? 왜 지금 여기에 있어?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또 언제 오셨고? 나한테 오신다는 말 없었잖아. 아, 그게 그러니까. 남편은 제 질문에 모두 다 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고 그 상황을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싸늘하면서도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며 선수를 치더라고요. 얘 뭐 잘못됐니? 내가 내 아들 보러 왔는데 내가 오늘 휴가 내고 우리 가족끼리만 좀 만나서 시간 보내자고 했다. 그동안 너 때문에 눈치 보느라 가족끼리 시간도 못 보냈잖아. 네? 어머니, 우리 가족끼리라니요. 말씀 너무 서운하게 하시네요. 그리고 당신은 그러고 싶으면 나한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싫어해? 못하게 하냐고. 왜 이렇게 사람 바보 만들고 그래? 조퇴하고 온 내가 민폐가 된 것 같잖아. 그래, 알긴 아는구나. 네가 온 뒤로 우리 가족이 영 예전 같지 않아. 오랜만에 너 없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마저 네가 다 깨버렸구나.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서 만나던지 해야지 원.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얼른 덧붙이면서 저를 불청객처럼 표현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사이는 제가 뭘 해도 끼어들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느낌이 들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남의 식구 취급을 할 때마다 서운함이 몰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특히 가족애를 강조하는 시어머니와 다르게 남편을 마치 본인 남자친구 대하듯 하는 시누이의 묘한 느낌은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렇기에 저 역시 시누이와 엮이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도 하고요. 이런 황당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 저 역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오히려 차라리 시댁 식구랑 얽히지 않으면 나야 좋지라는 마음으로 남처럼 지내며 저를 위로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가족이기에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합리화를 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하루가 다르게 실망을 하고 질리고 있기도 했어요. 당장 하는 짓들이 화가 나기도 하고 불쾌한 건 사실이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제 생활을 침범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은 없었기에 그나마 버티며 지낼 수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당시 남편과 제가 함께 사는 신혼집은 월세로 시작을 한 집이었어요. 당시 집을 마련하기엔 사회초년생이었기도 하고 그렇다고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결혼 준비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전셋집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타협을 한 것이 바로 월세로 신혼을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저의 관심사는 당연히 이사를 가거나 집세를 올려줄 걱정이 전혀 없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목표 하나를 세우고 35살이 되는 나이까지 오직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해왔기도 하고요. 정말 악착같이 노력을 해온 결과 드디어 저희 부부도 서울은 아니지만 나름 서울 근교의 신축으로 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는 것보다 집 안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자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열심히 돈만 모으며 이룬 결실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고 집으로 이사를 갈 준비를 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했거든요. 모두 다 내 집이니 장판, 도배, 인테리어까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요. 서울에 월세살이를 하다가 경기도 근교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한 가지 더 득을 보게 된 건 시댁과 멀어질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일부러 시댁과 먼 곳을 선택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멀리 떨어지게 되면서 그 점도 마음이 편했어요. 결혼 생활을 해오는 내내 그 긴 세월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을 조정하면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걸 포기하지 않고 해왔고 저는 그 사이에서 늘 꿔다 놓은 보릿자루 정도로 여기면서 가까워질 틈도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신혼 초에는 제 눈치라도 보면서 신경을 썼던 남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 가족들이라는 이유로 이제는 대놓고 챙기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더는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방관을 하며 모르는 척하고 지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눈에 가시였던 시댁 식구들과 좀 더 멀어진다는 건 저에겐 분명 희소식이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보다는 제 의지가 더 강했던 터라 제 돈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들어가 매매를 하며 이사를 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함부로 들이거나 이야기를 하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집을 매매한 후 드디어 이사를 가게 되는 날이 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것 같더라고요. 이사를 가기 전부터 우리가 마련한 집이라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본인 지분을 늘리려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이런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내가 같이 안 했으면 당신 혼자 뭐 할 수 없었던 거 알지? 내 몫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해. 뭐? 그래, 뭐 어느 정도? 조금은 있다고 하자. 근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런다고 내가 같이 안 산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나도 뿌듯해서 그러지. 내 도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서. 당신 안 그래? 그래, 알았다고. 그만하고 짐이나 옮겨. 유난을 부리네. 오늘따라 왜 이래? 남편이 이상할 정도로 생색을 내며 본인 기여를 주장할 때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평소 집을 알아보고 구하고 매매하는 과정에 큰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기에 자꾸 본인의 지분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기쁨으로 넘겼던 제가 바보였지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막 새로운 집에 적응이 되려고 하는 찰나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하더라고요. 오늘 동생 우리 집으로 올 거야. 직장 옮기고 멀어서 지내기 어렵다고 해서 내가 잠깐 우리 집에 있으라고 했어. 그래도 되잖아. 뭐?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러라고 하면 어떻게 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었잖아. 아니, 내 동생인데 내가 내 집에 데리고 올 때 이야기를 해야 해? 상의를 해야 하냐고. 오래 있을 것도 아니야. 이틀이야, 딱 이틀. 이틀만 있다가 월세집 구해놓은 세입자 나가면 나간다는데 야박하게 굴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면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의 통보에 상당히 불쾌했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에 저 역시 이야기를 하려고 하던 찰나 호랑이도 제 말을 하면 온다고 하더니 신우이가 들이닥쳤어요. 정말 딱 이틀만 있는다고 하는 사람치고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영 불안하더라고요. 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서울 아니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가깝네. 언니, 오빠한테 들었죠? 저 딱 이틀만 있다가 구한 집 세입자 나가면 나갈게요. 이틀만 신세 좀 질게요. 네, 아가씨 그렇게 하세요. 이틀 정도야 괜찮죠. 그런데 미리 말씀해주고 오셨으면 더 반가웠을 것 같긴 하지만요. 오빠한테 말했으니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사실 신우이의 방문이 그리 달갑진 않았지만 딱 이틀만 있다가 갈 것이라고 하고 막상 짐을 들고 도착을 한 신우이를 쫓아낸다는 것도 야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틀이 지나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오자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지내더라고요. 그렇게 3주 정도가 되었는데도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기다리다 못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아가씨 말이야 언제 나가? 약속한 날은 한참 지났는데 말도 없고 그래서. 아,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동생 회사 다니는 곳이 우리 집이랑 가깝다고 하더라고. 월세로 돈 쓰느니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떨 것 같냐고 하더라고. 내 생각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어. 사회 초년생인데 돈이 어디 있겠어. 안 그래? 뭐? 그럼 지금 여기서 지내게 하겠다는 거야? 응,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동생도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 좋은가 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되지? 우리 방도 남잖아. 그렇게 알아. 당신 혼자 사는 집이야? 여긴 내 집이기도 해.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걸 어머니랑 아가씨랑 결정을 해? 그럼 가족인데 무조건 쫓아내는 게 맞아?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니까. 우리 엄마잖아. 동생 엄마이기도 하고. 의견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서 어머니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는데? 여긴 내 집이야, 내 집. 우리 엄마 아들이 내 집이기도 하잖아. 전 그러면 엄마랑 통화 한번 해보던가. 내 집에서 신우이가 산다는 문제로 인해 시어머니와 통화를 해야 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신우이를 애초에 내보낼 생각도 없었고 이틀은 개뿔 여기서 살게 하면서 같이 지내게 하는 것이 처음 이 집에 올 때부터 생각이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니 화가 나 견딜 수 없었어요. 제 집의 문제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고 곧바로 집에 들어온 신우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가씨, 이틀만 계시겠다고 했는데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집은 알아보셨어요? 저희도 더는 사정 봐드리기가 어려워요. 언니, 엄마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요? 나 그냥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요. 오빠 집이기도 한데 언니 혼자 나가라고 할 순 없는 거 알죠? 네, 오빠 집이긴 한데요. 제 집이기도 하거든요. 제 의견은 안 물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지내는 건 불편하기도 하고 생활비도 무리예요. 아가씨도 혼자 지내보셔야죠. 다른 말 필요 없이 정리하시고 나가는 걸로 알게요. 아셨죠? 저는 처음으로 정말 차가운 표정과 말투로 신우이에게 통보하듯 이야기를 했고 그 모습을 보더니 신우이는 얼굴이 붉게 변하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르듯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와 대화가 끝이 나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가 왔거든요.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지만 저는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시어머니는 처음 봤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 딸 보고 나가라 말아야. 거기가 니네 집이야? 우리 아들 집이야. 오빠 집에서 좀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내가 그렇게 이혼을 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 결국 이 사달을 만드는구나.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화를 내며 퍼붓듯 하는 말을 듣던 중 제 귀를 의심하는 말을 듣고 되물었네요.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을 하라고 하셨다고요? 저랑요? 그래, 너는 우리 집이랑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네가 들어오고부터 우리 가족끼리 소원해지고 우리를 다 갈라놓잖아. 내가 이혼하라고 이미 몇 번을 이야기했는지 몰라? 그래도 듣지를 않더니 이런 사달이 났지. 아, 됐어. 잔말 말고 내 딸내미 잘 데리고 있으면서 남매 사이 흔들어 놓지 마라. 그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알았어?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끊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완벽하게 각성을 했어요. 결국 모든 행동들은 저를 따돌리며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 작정을 했던 것이었고 지금 신우이가 우리 집으로 와 눌러 앉게 된 것도 다 정해진 것이었던 것이지요. 화가 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며 손을 떨고 가만히 서 있는 저를 보더니 남편은 비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거봐, 내 동생을 쫓아내겠다고?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 내가. 아, 그래? 어렵긴 뭐가 어렵다고 그래? 전화 한 통이면 되지. 남편의 비웃음에 보란듯이 웃어 보이며 전화 한 통을 했고 그 후 5분도 지나지 않아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시누이와 남편의 얼굴은 정말 하얗게 질린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시누이가 저희 집에 저와 상의도 없이 무작정 들어오게 된 3주 전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갑자기 저희 집으로 들어온 날 불쾌한 감정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시누이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고 쓰지 않던 작은 방을 주면서 짐 정리를 하라고 안내했었어요. 아무리 짜증이 나는 상황이긴 해도 저희 집에 온 사람을 그대로 문전박대할 순 없었고 저 역시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또 무엇보다 저보다 어린 시누이였으니 야박하게 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시누이와 함께 살게 된 첫날 저녁이 되어 저녁 준비를 하고 난 후에 시누이에게 식사를 하라고 말을 전하게 하려 남편을 찾았죠. 그런데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딘가에 아주 조용히 속삭이며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은 마음에 소리를 따라가 보니 남편이 시누이가 지낼 작은 방에 함께 들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나, 지 동생이 온 게 저렇게 좋아서 또 나 몰래 비밀 이야기하고 있냐? 참 진짜 대단하다. 저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예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정말 못 말리는 남매구나 싶은 생각으로 고개를 저으며 몸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문 밖으로 새어 나왔고 그때 제 귀에 꽂힌 키워드들은 제가 그대로 가지 않고 이야기를 듣게 만들기 충분했어요. 그 단어들은 엄마 집 담보, 투자, 사기 이런 아주 흥미로운 단어들이었거든요. 그냥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 단어였고 저도 모르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공간으로 몸을 다시 돌려 이야기를 엿듣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그날 듣게 된 두 사람의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두 남매는 제가 집을 매매하면서 무언가 자극을 받았는지 본인들 가족이 살 집도 새롭게 마련을 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매매를 하려 했으면 잘 알아보고 하면 될 일인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투자 설명회에 두 사람이 함께 다녀온 것 같았고 누가 봐도 분양 사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임대를 통해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깃한 것 같더라고요. 당장 더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에 찬 둘은 시어머니 모르게 현재 시누이 명의로 되어 있는 시어머니가 사는 본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다가 그 지역 주택 조합이라는 분양 사기 업체에 그대로 투자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당첨될 일만 생각하며 룰루랄라 행복했겠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죠. 사기를 제대로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는지 해결을 해야 할 상황이 되자 일단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피해 시누이가 도망을 나왔던 것이고 저희 집으로 피신을 오게 된 것이었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정말 절실했고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 이제 다 날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나만 알아봤어? 오빠도 같이 했잖아. 잘 될 것 같다고 하자고 한 게 누군데? 네가 더 솔깃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한 거잖아. 당장 이자 메꿀 돈도 없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라고 별 수 있어? 지금 당장 한 푼도 없는데. 근데 그거 안 메꾸면 당장 집 경매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두 사람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에 더는 갈 곳도 없고 월세를 구하자니 돈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누이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던 것이고요. 이제 모든 퍼즐이 좀 제대로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무조건 버티는 거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 나에게 막말을 하는 거구나. 이 상황을 모두 다 알게 된 저는 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시누이 방으로 가서 모든 자료를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미 대충 알았지만 정말 사기를 제대로 당했다는 것도 알게 됐지요. 남편과 시누이는 제가 절대 이 사실을 알 리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후에도 저에게 온갖 큰 소리를 해대면서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고 저는 가소롭다는 듯 그 모습을 그대로 방관했지요. 불쌍하기도 했고 어떻게 해결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에게 함부로 하기 시작한 막말 한마디로 모든 비밀을 지켜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 터뜨리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좀 더 큰 효과가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이 저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한 점도 많았기에 일단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그동안 두 사람이 꽁꽁 숨겨온 비밀을 저 또한 알고 있다는 것이 모두 다 드러났죠. 제가 연락을 한 곳은 남편과 시누이가 분양 사기를 당한 지역 주택 조합으로 인해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았던 상황에서 변제를 하지 못해 최후 통첩을 날리기 위한 은행 송달 담당자였거든요. 시누이는 자꾸 은행 같은 곳에서 추심차 연락이 오니 무작정 무서워 주소를 옮기고 피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시누이를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준 셈이었죠. 이런 상황을 직접 눈으로 마주하자 시누이와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릴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가씨, 이렇게 피해만 다니신다고 해결될 일 아니에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은행 채무는 정말 큰일 나거든요. 이렇게 오빠하고 한 통속으로 도망만 다니시면 어머니 길거리 나앉는 건 시간 문제일걸요? 아니, 당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왜 알면서 말을 안 한 거야? 뭘 알게 됐다는 거야? 당신이랑 아가씨가 같이 사고 크게 쳤다는 거? 그리고 당장 저번 달부터 대출금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거? 어떤 걸 언제 알았냐고 하는 거야? 제가 비꼬듯 이야기를 시작하니 남편과 시누이 혈색은 더 안 좋아졌고 상황이 급박했는지 시누이는 남편의 말에 맞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이거 엄마가 알아요? 엄마가 알면 저 진짜 죽어요. 큰일 나요. 제가 돈 마련하고 있거든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네? 비밀로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긴 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난 후에야 두 사람은 저에게 저자세로 나오면서 항복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현재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집이 넘어갈 위기까지 놓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모든 걸 저에게 걸린 이상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서로가 소중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큰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숨기며 지내는 남편 가족들의 모습이 가소롭고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금방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 엄마한테만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주라. 응? 알면 우리 엄마 진짜 뒤로 넘어갈 거야. 맞아요, 언니. 제가 해결하려고, 오빠랑 상의하면서 해결하려고 여기로 온 것도 있거든요. 제발 말하지 않으실 거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네? 참, 언제는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을 그으시더니 급하니까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네요. 남편과 시누이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모두 다 말할까,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았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다 까발려버리고 제대로 가족끼리 파국을 맞아봐라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히려 건수를 잡았으니 앞으로 이 둘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솔직히 이후에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제가 꼭 이 모든 사실을 알리지 않더라도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 뻔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두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조건을 걸었어요. 좋아요. 그럼 두 분이 원하는 대로 비밀 지킬게요. 단, 저도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니까 두 사람 각각 각서를 써주세요. 각서? 쓸게. 무슨 내용인데? 이 비밀을 지켜주는 대신 아가씨는 우리 집에서 나갈 것, 그리고 당신은 매달 생활비를 일정 금액 이상 주는 걸로, 그리고 또 아가씨가 집에서 나가면 어머니가 난리칠 게 뻔한데 그것도 알아서 정리할 것,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 대비로 공동명의인 이 집 4명의로 바꾸고 앞으로 시어머니 집 담보대출 두 사람이 성실하게 일해서 갚을 것, 내 조건은 이 정도야. 남편과 시누이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 있다고 해도 거절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의를 하고 각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상황은 정말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시누이와 남편 모두 다 저에게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약점을 저에게 들켰으니 자칫 잘못하다간 모든 사실이 밝혀질까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편해진 부분은 바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하려고 할 때마다 마치 방패처럼 저를 지켜주는 두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 대단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들이 저를 진심으로 보호를 해줄 리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 후로 저에게 꼼짝도 못한다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또 있긴 하거든요. 각서 다 썼어? 그럼 당장 다음 달부터 변제 안 되면 집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해결책은 있어? 지금 최대한 돈 마련하고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 당장 2달치 이자는 내야 경매로 안 넘어갈 텐데. 제 월급 전부 다 넣어도 안 되더라고요. 집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알게 된 이상 당신이 딱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을까? 내가 잘하는 것도 동생이 반성하는 것도 일이 다 잘 풀려야 가능한데 이대로라면 우리 엄마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응? 제발. 언니, 정말 말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을까요? 처음에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비는 모습을 보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반감이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무작정 거절을 한다면 오히려 그 후에 시어머니까지 제가 떠안게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빠르게 섰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차용증과 인감증명서까지 제대로 받아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줬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제대로 부려먹고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돈의 힘이라는 게 참 크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에게 잘하지 않던 두 사람이 이제는 제 이야기라면 법처럼 여기면서 저를 모시며 지내게 됐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제 재력이나 한번 뽐내볼 걸 그랬나 싶더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더는 객식구가 아닌 이 집에서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대우를 받는 사람으로 그 지위가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여전히 저를 싫어하기도 하고 함께 욕할 가족들을 구했지만
이제 남편도 시누이도 더는 제 적이 아니었죠. 제가 입만 열면 시어머니가 뒤로 낮아빠지는 건 물론이고 우애가 좋고 행복한 가족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 매우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또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시누이와 남편 덕에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누군가는 이 정도면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냐고 말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또 운명의 장난인지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살고 있거든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남편의 일도 내 가족의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잘 지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시누이와 남편은 퇴근 후 배달, 대리기사까지 해가면서 저에게 빌린 돈도 갚고 또 시어머니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지역 주택 조합 사기 당한 사람들 모임이 있다는 거 내가 찾았거든. 거기 가서 단체 소송하면 좀 더 저렴하게 진행 가능하던데 가볼래요, 아가씨? 그런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냥 돈을 급급해서 언니 덕분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언니. 가족이잖아요. 이제 뱃속에 조카도 태어나는데 언제까지 저는 남으로만 생각하면서 지낼 거 아니죠, 아가씨? 그럼요.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언니고 가족이죠. 언니 덕분에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걸요. 채무에 허덕이며 갚기 급급한 남편과 시누이를 대신해 지역 주택 사기 모임이나 단체 소송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았고 소개를 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도 하고 있어요. 역시 힘든 일을 경험하면 가족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시누이와 남편 그리고 제가 끈끈한 가족이 될 것이라고는 정말 그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뱃속의 아이 존재를 알게 되자 시어머니 역시 마음이 돌아섰는지 지금은 누구보다 저에게 관심이 많고 잘해주시더라고요. 예, 내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단백질이 산모한테 그렇게 좋대. 내가 황태 직접 다 손질해서 무침해 놨거든. 너 그거 가지고 와서 먹어라. 아기한테 좋대. 아,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퇴근 후에 가지러 갈게요. 그래, 애 가지고 일하는데 좀 힘드니? 조심해서 천천히 와라. 저녁도 먹고 가고. 저는 앞으로도 제가 가진 이 능력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제 위치를 잘 챙기면서 야무지게 잘 살아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사이다 복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제 삶에서는 완벽한 복수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전 나름 만족스럽고요. 앞으로 태어날 새로운 가족과 저희 가족을 위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